이번 단원에서는 인류 문명사에서의 식량 생산의 기원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부족 간의 충돌에 있어 한 동족들을 쫓아낼 수 있게 했던 여러 이점과 식량 생산 사이에 존재하는 주요 연관성에 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할 수 있는 열량이 많다면 그만큼 사람들도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야생의 동식물 중 인간이 먹을 수 있고 사냥 또는 채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나무 껍질처럼 소화가 안 되거나 광대버섯처럼 독이 있거나 해파리처럼 영양가가 낮거나 아주 작은 견과류처럼 까서 먹기가 불편하거나 코뿔소와 같이 사냥하기엔 위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은 음식으로서 쓸모가 없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얼마 되지 않는 동물종과 식물종만 선택해 키움으로써 그것들이 일정한 넓이의 땅에서 전체 생물자원의 90%를 차지하게 한다면 단위 면적당 얻을 수 있는 식품 열량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같은 면적의 땅에 의존해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의 수도 수렵채집민보다 목축민이나 농경민이 10배에서 100배 정도 더 많아집니다. 이 같은 숫자의 힘은 식량을 생산하는 부족이 수렵채집민 부족에 비해 유리했던 여러 가지 군사적 이점 중 하나이다. 가축을 소유한 인간 사회의 경우, 가축이 인간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미국인은 동물성 단백질의 대부분을 소, 돼지, 양, 닭 등에서 얻으며 사슴고기는 어쩌다 맛보는 별미일 뿐입니다. 두 번째, 대형 포유류는 젖과 버터, 치즈,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을 제공합니다. 젖을 짜는 포유류에는 소, 양, 염소, 말, 술로, 물소, 야크 그리고 낙타 등이 있습니다. 포유류들은 두 살의 고기를 소비하는 것보다 몇 배나 많은 열량을 일생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줍니다. 대형 포유류는 작물화된 식물과 더불어 상호작용해 수확량을 증대시키는 데 세 번째, 분뇨를 비료로 사용하여 수확량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현대에는 화학 공장에서 합성 비료를 만들지만 대부분 사회에서는 아직도 동물의 분뇨가 농작물을 재배하는 비료의 주원료로 사용됩니다. 그 분뇨는 불을 피우는 연료로도 사용됩니다. 네 번째, 가축화된 포유류 중 가장 큰 종들이 쟁기를 끌어 종전에는 농경을 하기 어려웠던 땅을 경작할 수 있게 한 것도 작물화된 식물과 상호작용입니다. 쟁기를 끄는 동물에는 소, 말, 물소 등이 있었다. 그 동물들은 기원전 5000년 직전에 발생했던 이른바 선형토기 문화에는 막대기 하나만 있어도 경작할 수 있을 만큼 흙이 무른 곳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10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 소가 끄는 쟁기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훨씬 더 넓은 지역지 경작지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동식물의 가축화, 작물화로 수렵 채집 생활보다 더 많은 먹거리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정주형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처가 고정되면 그때부터는 산하 간격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아집니다. 수렵 채집민은 거주지를 옮길 때는 아이를 단 한 명만 옮길 수 있습니다. 부족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걸음이 빨라질 때까지는 다음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수렵 채집민은 수유기에 무월경, 금욕, 유아 사례, 낙태 등으로 4년 정도 터울을 유지합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정주형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대로 먹일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낳을 수 있습니다. 농경민족의 산하 간격은 약 2년 정도로 수렵채집민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농경민족은 출산율이 높고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수렵채집민보다 인구 밀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정착 생활의 또 다른 영향은 잉여 식량을 저장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수렵채집민도 가끔 많은 먹거리를 장만할 때가 있지만 어차피 그것을 지킬 방법이 없으므로 그들에게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잉여 식량을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평등한 사회가 나타납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식량을 생산하지 않는 기능 전문가들을 먹여 살리려면 음식 저장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들만 사는 마을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일단 식량을 비축해둘 수 있게 되면 정치적 엘리트 계급은 남들이 생산한 식량을 통제하고 조세 징수권을 주장하며 스스로 먹거리를 장만해야 하는 문제에서 벗어난다. 정치적 활동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중간 규모의 농업사회는 흔히 추장사회로 조직되고 왕국들은 대규모 농업사회에 국한됩니다. 정복 전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전문적인 병사들을 먹여 살리는 데 쓰인다는 점입니다.
영국이 마오리족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저장된 식량으로 정복 전쟁의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제들, 칼이나 총기를 비롯해 각종 기술을 발전시키는 금속 기술자 등의 숙련공,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보존해주는 필경사 등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가축화된 일부 동물에게서는 양, 염소, 라마, 알파카 등의 털과 누에의 명주실 등의 동물성 섬유를 얻었습니다. 가축화된 동물의 뼈는 야금술이 개발되기 전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인공유물을 만들던 중요한 재료였다. 소가죽은 무두질에서 사용했고 유일하게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건 호리병박이 있습니다.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는 19세기에 철도가 개발될 때까지 육상 운송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육지에서 물자나 사람을 운반하는 수단이라곤 인간의 등밖에 없었지만 대형 포유류는 육지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무거운 물자까지 대량을 멀리 신속하게 운반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축화된 동물 중에 타고 다닐 수 있는 말, 당나귀, 술록 등은 짐을 나르는 데도 이용이 됐습니다. 소와 말은 수레를 끌었고 술록과 개는 썰매를 끌며 장거리 운송의 주된 수단이 되었습니다. 정복전쟁과 가장 직접적으로 기여한 예로는 유라시아의 말이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군사적 역할은 지프나 탱크와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즈텍과 잉카 제국을 전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안장과 등자가 발명되었을 때 몽골이 아시아와 러시아의 많은 지역을 정복하며 절정에 달했습니다. 또 단복낙타와 쌍복낙타도 각자의 지리적 범위에서 유사한 군사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말 또는 낙타와 같은 것을 가진 민족이나 그것을 이용하는 민족은 그렇지 못한 민족에 비해 막강한 군사적 이점을 누렸습니다. 원래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등의 전염병은 원래 동물들에게 퍼져 있던 매우 유사한 조상 병원균에서 나왔는데 각각 돌연변이를 거쳐 인간의 병원균으로 특수화된 것입니다. 인간의 병원균으로 새로 진화한 병원균에 희생되는 사람이 있었지만 새로운 질병에 상당한 저항력을 진화시켰습니다. 병원균에 노출된 적이 없었던 사람들과 접촉하면 당장 유행병이 돌기 시작해 심한 경우 전체 인구의 99%가 몰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병원균으로 유럽인이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평양의 여러 섬의 원주민을 정복할 때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종합해보면 동식물의 가축화와 작물화의 결과로 잉여 식량이 생겼고 잉여 식량을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났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정치적으로 중앙집권적이고 사회적으로 계층화하며 경제적으로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혁신적인 정주형 사회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선행 조건이었습니다. 말과 낙타 등 군사적 쓰임새와 동물에게서 얻은 병원균의 살상력을 마지막으로 식량 생산과 정복 사이의 여러 연관성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다수의 작물화된 식물종과 가축화된 동물종을 통해 말, 총기, 정치조직, 유행병까지 도달하게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